오늘 다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천징수 PPT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제도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구분이 됩니다. 개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완납적은요, 말 그대로 분리과세로 완납이 됐다, 납세 의무가 종결됐다 이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14%의 분리과세율, 그죠? 분리과세율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 자체가 이제 완납이 되었다. 세금을 완납했으니까 납세가 종결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고요. 2천만 원 초과되는 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이었다면은, 그죠? 2천만 원과 1천만 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완납이 되는 겁니다. 네, 분리과세로. 그러나 이제 2천만 원 초과분은 종합해서, 그죠?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종합과세 될 때 처음에 원천징수된 금액을 나중에 산불세액에서 원천징수 기납부액을 빼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빼줄 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입니다. 지급할 때 세금 빼는 거니까 지급할 때는 예납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 2천만 원 초과분은 예납적인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난 시간 말미에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번 11월 시험에 나온 거니까 2018년 자 2월 10일입니다.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된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3천만 원이다. 그렇다면 자 이제 지방세 포함은 15.4%입니다. 3천만 원에 대해서 아니죠. 네, 일단 2천만 원 분리돼야 되니까 3번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로 과세하고 납세 의무를 종결하며, 맞죠?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 이때 이미 처음에 원천징수된 금액을 나중에 감해주는 거. 그래서 예납적이 되는 거죠. 네. 2천만 원까지 종결된 것은 완납적인 원천징수가 된다.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번이 됩니다. 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기본서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소득이죠. 법인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은 법인세법이 됩니다. 네, 법인세법 별도로 있습니다. 3대 국세가 뭐라고 했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이 된다?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에 기인한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기반하고 금융소득의 경우는 포괄주의를 일부 보완했는데 그게 유형별 포괄주의다 그 얘기고요. 자, 상증세, 법인세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니까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겁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맞죠? 네, 세 가지 과세 방식, 종합과세, 여기에 대한 예외로 분리를 해줄 수 있는 거, 분리과세, 처음부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거, 분류과세, 세 가지 주의하시고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는 분리과세다. 그죠? 이게 분리과세의 의미죠. 그러니까 원천징수로 종결되니까 종합과세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1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소득세 그 종합과세 대상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자, 이자 소득부터 나오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자,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설명이 좀 많습니다.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네. 이제 이자는 뭐 이해를 금방 하시겠지만 할인액은 뭐냐? 요건 이제 그 3과목의 채권 파트에서 학습을 하게 됐는데요. 할인액은 할인채에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CD, 양도세 예금 증서나 통한채는 이제 할인채로 할인 방식으로 거래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기에 액면이 10,000원인데 할인해서 9,000원에 샀다. 그죠? 그러면 1,000원에 대한 이자를 미리 받는 셈이죠. 이때 할인액이 얼마? 할인액이 1,000원이 되겠죠. 이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 적금의 이자, 무난하죠. 이자가 들어가니까.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자, 요거는 이제 그 RP죠. 매매 차익은 일단 용어 자체로만 보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니잖아요. 매매 차익이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RP의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RP를 매도하고 RP를 매수하는데 RP 매도자는 어때요? 매도자가 차입자죠. 이게 차입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제 대여자, 저축자가 되는데 RP는 어때요? 서로 약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RP 매도할 때 만일에 수익률을 4.0%로 했다. 그러면 재매수할 때 언제 재매수하느냐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0일이나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는데 그때 4.5로 사겠다. 그러면은 이 RP의 매매 차익이 0.5잖아요. 매매 차익은 형식이지만 이게 사실은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축 이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 부과한다 이 뜻입니다. RP의 매매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말은 이자가 아니지만 내용상 이자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자 소득의 종류 이렇게 시험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자자가 안 들어간 거, 특히 이 세 개는 좀 주의하셔야 되죠.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보험 차익의 정의는요. 이거는 이제 그 1과목의 금융상품 시간에서 배웁니다만, 자, 보험 차익이라는 거는 보험금, 만기 보험금이 만기 보험금이 보험금에다가 납입 총액을 뺀 겁니다. 납입 총액. 네, 이것이 이제 보험 차익이 돼요. 그리고 보험 차익은 이게 보험 차익이 0보다 큰 게 이제 저축성 보험이다라고 합니다. 만일에 여기서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거는 말이 승인이 안 되는 겁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 차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단지 이자 소득이 아닌 거에서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런 거 틀리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직장 공제 초과 반응금은 뭐 일종의 개 같은 거죠. 이제 여러 이제 개를 조직해서 하는데 내는 것보다도 받는 게 좀 많으면 초과 반응금이 됩니다. 이것도 이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영업 대금의 이익,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것도 이제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의 이익,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사 이자 소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괄이자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열거된 겁니다. 이런 종류에 대해서 이자 소득을 부과하겠다. 이게 열거됩니다. 그런데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포괄규정에 적용이 되죠. 유형별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유사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 이러니까 이와 유사한, 이와 유사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자나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거죠. 많이 발생하는 소득이고, 그래서 형태가 열거된 걸로만 호습할 수 없는 게 있다.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또 새로운 금융상품이 많이 발전됐을 거, 새로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이걸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이걸 전제로 달아주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포괄주의가 적용이 되니까 유형별 포괄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다. 이게 이자와 배당 소득의 유형별 포괄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자 소득의 종류가 아닌 거 시험 문제 대입해야 돼요. 자, 이자 소득에 속하지 않는 거. 뭐 이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자고요. 매매 차익, RP의 매매 차익은 이자라고 했죠. 저축성 보면 보험 차익 이자라고 했죠. 집합투자 기구로부터 이건 배당 소득입니다. 여러분이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에서 이제 수익금이 남아서 환매했다 찾을 때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금하고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받고, 펀드에 투자하고 받을 때는 배당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받게 되는 거죠.
자, 기본서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은, 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자, 요거죠? 채권, 조건의 할인액이죠? 이자가 안 들어가도 할인액은 이자와 같은 거다 말씀드리고요. 자,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채권의 매매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아닙니다. 잠시 뒤에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선도 계약으로부터 이익은 요거는 비혈거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안 돼요. 자, 1번이 답인데요. 네, 이제 채권의 경우는, 채권은 1번이 답이고요. 채권을 보시면,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며,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다. 네, 1번. 자, 요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채권은 이제, 채권 액면에, 뭐, 액면이 1억이다. 발행이자, 표면이자라고 하죠. 뭐, 6% 그러면은 1년에 600만원 나가는 거죠. 이 600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거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됩니다. 네, 소득세법상. 네. 이제 펀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매매 차익도 과세가 되지만, 이거는 우리 범위는 아니고요. 자,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네,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혈거 소득이에요. 자, 다음 얘기입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입니다. 자,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은, 제가 따로 이제 이론 페이지를 안 만들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바로 이것도 시험에 단일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은 뭘로 과세가 된다? 네, 이자 소득이라고 봤으니까 이자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요건을 채우면은 비과세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번을 보면요.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이 개시가 돼서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고, 사망 시까지니까 종신연금이죠. 그리고 사망할 때 남아있는 게 없어야 돼요. 다 연금 재원이 소멸이 되고, 또 사망 이전에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거. 이게 이제 오리지널 종신연금 계약입니다. 자, 요거는 10년 이상. 자, 나머지 기본이 10년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요거는 10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이 없어도 비과세입니다. 알겠죠? 종신연금 계약. 55세 이후에 연금이 개시가 되고, 종신토록 받는 거니까 중간에 중도 해지할 수 없고, 또 사망할 때 뭐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소멸이 되게끔 설계되고 지급이 되는 종신연금 계약은, 네, 여기서 이제 보험 차익이 발생하는 걸 비과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1번이 아니면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됩니다. 이제 2, 3번은요, 계약기간 10년 이상 요건이 들어갑니다. 자, 저축성보험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 비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0년 이상이고, 이제 월납 계약이냐, 자, 종신연금이 아니면은 월납이냐, 이제 월납과 일시납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여기 이제 2번이 월납의 요건이에요. 자, 월 적립식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균등하면 선납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서 이제 월납 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계약. 네, 월납 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계약. 자, 그리고 일시납의 경우는 10년 이상이면서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계약입니다. 1억 원 이하인 계약. 1, 2, 3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1, 2, 3번 중에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은 비과세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4번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료를, 네, 확정연금으로 오픈할 지급받게 되는 거는, 요거는 1번의 예외인 것으로서 안 됩니다. 네, 연금으로 받는 이거는 종신연금 계약이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이 아닌 건 4번이고요. 1, 2, 3번이 이제 요건이 됩니다. 네, 역시 이제 우리 기본 교재에서 이번에 새 책이 나오면서 편집이 좀 잘못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마지막에 교재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2017년 4월 이전과 이후로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 4월 이후에 새로 생긴 것이 월납 계약에서 월납 금액 150만 원 이하 요건이 새로 들어왔고요. 이게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일시납에서는요, 이 합계액이 1억 이하인데, 요거는 전에는 2억이었습니다. 2억 원에서 바뀌었습니다. 네, 요것이 이제 증수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편집이 잘못돼서 이번에 우리 교재 오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 내용은 정확합니다. 끝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것도 시험에 단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으로 가겠습니다.
뭐 아까 이자에는 이제 이자 소득 이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것처럼 배당 소득에는 배당이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배당 또는 분배금. 자, 그리고 이제 의제 배당, 인정 배당이 있습니다. 의제 배당, 인정 배당. 그리고 국내 국외로부터 받는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이다. 이게 이제 배당 소득, 펀드 투자하고 받는 이 배당입니다. 배당. 그리고 출자 공동 사업자의 손익 분배금, 네, 배당이고요. 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자 소득처럼 유형별 통화비가 적용되죠. 배당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새로운 금융상품 계속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이자나 배당 소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거된 걸로만으로는 보석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유한 이사 이런 조항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과세가 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유형별 통화비가 아까 한번 말씀드린 거를 한 번 더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의제 배당과 인정 배당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의제 배당은 뭐냐면은 합병이라든지 뭐 반자라든지 이런 재무 활동을 통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주주에게 처분해 주는데 배당과 같다. 결과적으로 배당과 같다. 형식은 배당이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의제라는 말은 간주죠. 의제한다, 간주한다. 네, 같은 말입니다. 네, 법적으로 우리 시험 본은 아닙니다만 간주와 추정은 다른 거죠. 간주와 추정은 이제 어떤 증빙에서는 번복이 될 수 있는 거지만 간주는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강력한 거죠. 의제된다, 간주된다. 자, 인정배당은 법인세법이다. 법인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돈이 남았다. 그거를 또 배당으로 주주에게 귀속시켜주는 것을 인정배당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제배당과 인정배당이 법인세가 들어가면 인정배당이 있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인데 좀 지역적이긴 합니다만 이 출자가 들어가줘야 돼요. 출자가 안 들어가면은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출자가 들어가면은 돈만 내는 거지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출자 공동사업자는 이제 배당소득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도 하시고요. 자, 다음 이제 배당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판매 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이죠. 자, 배당, 나머지 다 배당입니다. 뭐 이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배당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분배금, 이익여금의 자본 전입. 예. 이익여금의 자본 전입이 이제 이러한 재무 활동, 재무 활동을 통해서 배당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예, 의제 배당이다 한다. 그죠? 배당으로 의지한다. 그리고 이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네. 이제 파생상품에 대해서 유사, 이자 소득에도 있고, 유사가 아니고요. 파생상품, 네. 이익이라고. 이게 이제 이자 소득에도 열거되어 있고, 배당 소득에도 열거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생 상품이면서 이자 요건을 갖추면 이자 소득이 되고요. 배당 요건을 갖추면 배당 요건이 되는데 파생 결합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배당 소득으로 파생 결합 증권 배당 소득으로 부과합니다. 배당 소득세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사업자의 손익 분배금은 요거는 사업 소득이 돼요. 앞에 출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배당 소득이 되려면 자 4번입니다.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풀에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자, 설명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예제입니다. 배당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ELS나 DLS, ETN 다 이게 파생결합증권이거든요.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하나 외우시고요. 요거는 열거입니다. 열거. 자, 그런데 코스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W로부터 발생한 수익, 요거는 양도소득입니다. 이제 ELW도 여기다 추가해서 ELW도 파생결합증권이거든요. 이것도 파생결합증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ELW는 다르게 취급을 해요. 얘는 따로 취급합니다.
일단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분배금은 배당 소득으로 그죠? 배당 소득으로 분류한다.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EL법을로는요, 이거는 그 상장에 대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비열거 소득이 원칙이에요. 상장대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소액 주주가 상장 주식 등에 대해서 매매하고 그 매매 차익이 있다면 비과세잖아요, 그죠? 비열거 소득이요. 그래서 이제 상장이기 때문에 비열거 소득으로 간주되는 게 원칙인데 2010